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1%. 정석화. 귀신 봤어? 아내는 뜬금없이 물었다. 방문에 기대어 선 채 그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귀신 봤지? 활짝 열어놓은 창문으로 바람이 무리로 들이쳤을 때 그녀가 또 물었다. 이번에는 다소 신경질적이었다. 때맞춰 내리친 빗줄기가 구구구 유리창을 쪼아댔다. 어제 9시 뉴스 끄트머리에서 아침녘에 비가 내린다고 했었다. 설마 그것을 기억하기라도 한 걸까? 지금 몇 시야? 언니 온다고 했는데. 그는 짜증이 확 솟았고 아 정말 귀찮네 라고 대꾸해 주었다. 처형이 오다니 가당찮고 씨알도 안 먹힐 거짓 부렁이었다. 아무리 머릿속을 샅샅이 뒤져도 처형이 그의 집을 방문한 기억 따위 찾아지지 않을 거였다. 그런데 새삼스레 방문이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인가. 그녀는 그의 반응과는 달리 이번에도 역시 자기 말만을 고집했다. 아, 나 죽을 것 같아. 나중에야 알았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인간은 인간의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정의한다. 피카소는 나에게 축배를, 톨스토이는 진리를 나는 영원히 사랑한다. 지드는 불멸의 영혼이여 만세라고 제법 그럴싸하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런데 그녀는 고작 나 죽을 것 같아라니. 죽음에 너무 솔직하다고 해서 욕될 것은 없지만 설령 욕이 된다 한들 죽어가는 순간인데 뭐 어쩌랴 싶지만 그래도 그로서는 멋이라곤 전혀 없는 오히려 너무 평범하여 버럭 짜증이 돋고 마는 그녀의 마지막 말에 내심 점잖게 실망했다. 아내의 죽음은 생전 처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한 처형이라는 여자가 확인해 주었다. 벨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그 여자였고 그녀는 본체만 채 그를 지나치더니 곧장 아내 곁으로 갔다. 얘 죽었어? 쪼그리고 앉아 제 동생의 안색을 유심히 살피던 그녀가 제법 한참 만에야 입술을 떼며 말했다. 글쎄요.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때까지도 그는 정말 모르고 있었다. 설마 죽인 건 아니겠지? 죽었어요? 정말 그래요? 죽었어. 정상적인 자매지간이라면 피부치가 죽었으니 막막하고 기막힌 심정일 테고 당연하겠지만 눈물 콧물 찍어대며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기분일 것이었다. 더구나 못난 사내를 만나 집안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고 하여 고아처럼 살다가 죽고 말았으니 안타깝고 가엾은 그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처형이라는 여자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확연히 반응이 달랐다. 그녀는 검시이라도 되는 듯 동생의 몸 구석구석을 들춰보고 뜯어보며 살펴봤는데 그러다 갑자기 시급한 일이 생각났다는 듯 어딘가로 불이 나게 전화를 걸었다. 영안실 잡아놨으니 그리로 옮겨. 남자는 리모컨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여자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리모컨이 그것이었다. 여자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었다. 여자는 러브 스토리의 올리버와 제니를 사랑했다. 결혼하기 전 남자와 여자는 이 영화를 30번쯤 함께 보았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와 여자는 그보다 2~3배 더 이 영화를 함께 보았다. 결혼하고 1년쯤 후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 여자는 척수를 다쳤다며 자리에 드러누워 있었다. 그 후 여자의 하는 일이란 영화 감상이 전부였다. 덕분에 남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대사를 모조리 외울 수 있었다. 남자는 타고난 목청을 가졌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런데 눈물은 그 반대였다. 아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알지 못했지만 그는 건성각 결막염이라는 안구 질환을 앓고 있었다. 눈물샘에 염증이 생겨 눈물이 분비되지 않는 이 질환은 그를 눈물이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쉽게 충혈되고 따갑고 건조해지고 빛에 노출되면 시린 가여운 자신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자주 인공 누액을 사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몸 어딘가에는 항시 수돗물이 든 조그마한 플라스틱 물병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 연애 시절 그리고 길지 않았던 결혼 생활 내내 아내의 기분에 어울리기 위해 흘렸던 눈물은 그러니까 눈물이 아닌 수돗물이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억지로 감격하거나 억지로 슬퍼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남자는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에 수도꼭지를 열고 쏟아져 내리는 수돗물을 손끝에 묻혀 눈가를 촉촉하게 찍어 눌렀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부엌으로 들어간 차에 냉장고, 냉동실을 열어 마른 오징어를 꺼냈고 다리를 푹 찢어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었다. 짭짜름한 맛이 허기를 자극했지만 왠지 입맛은 내키지 않았다. 죽을 거면 멋지게나 죽지. 귀신 타령은. 여자는 살아생전 남자를 간혹 귀신이라 불렀다. 여자의 질문에 남자가 생뚱맞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을 회피하면 투덜거림 끝에 곧장 그 말이 남자에게 날아왔다.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좀 잡아가 주지. 농담 반 진담 반 정도로 남자는 이해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으니 인생이란. 남자가 오징어 다리를 질겅거리며 중얼거렸다. 목까지 뒤로 젖혀 웃었다. 호쾌한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남자였다. 그의 시원한 웃음소리에 사람들은 당황했고 수군덕거렸고 언짢았는지 이맛살을 구겼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정말이지 저 인간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뭘 몰라? 수검댕 아님 털북숭이지. 아무리 짐작하려 해도 뭐가 보여야 가늠이라도 하지. 사흘 내내 남자는 제 세상을 만난 듯 장례식장을 온통 휘젓고 다녔다. 사람들이 뭐라거나 말거나 남자는 입에서 술병을 떼지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문상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빈 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남자는 엉뚱하게도 가끔 건배를 제안했는데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브라보를 외쳤다. 남자가 심각한 표정일 때는 장례식장에는 왜 노래방이 없느냐며 생떼를 부려놓거나 술이 떨어졌다며 화를 내는 그 두 가지 경우뿐이었다. 당연하겠지만 문상객들은 민망해했고 황당해했고 곱지 않은 시선을 남자의 뒤통수에 꽂았다. 하지만 유독 한 사람만은 내내 흥미진진한 눈길로 남자를 관찰했다. 그녀는 죽은 아내의 언니였다. 그녀는 간혹 고개를 갸우뚱거렸고 심각한 표정으로 수첩에 무엇인가 끼적거렸으며 계산기를 꺼내어 바쁘게 두드렸다. 살판 났군. 살판 났어. 미친. 언니라는 여자는 남자를 제대로 보긴 본 것 같다. 남자는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야 죽은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그런 망나니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남자의 행패는 마지막 날 절정에 달했다. 이미 정해진 장지가 있는데도 남자는 한사코 운구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거기는 안 된다. 아득바득 고집을 부렸다. 머리끈까지 동여매고 술에 취해 시위를 벌였다. 아스팔트에 큰 대자로 들어 누워 구호를 외쳐대는 짓거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운구차는 남자가 고집하여
근처의 화장터로 직행했다. 예약 없이 당도한 탓에 3시간을 기다려 차례가 돌아왔다. 남자는 기다리다 지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가 깨어났을 때 아내의 육신은 골분으로 변해 조그마한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다. 골분 상자를 받아든 남자는 무엇이 그리 기분 좋은지 줄곧 시시덕거리며 입가에서 웃음을 떼어놓지 못했다. 그때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었던 남자의 인척 몇 사람이 그 순간 이맛살을 찌푸렸고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등을 돌렸다.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처갈 사람으로 유일하게 장례에 참석했던 죽은 아내의 언니 그 여자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남자는 방 안에 틀어박혀 일주일 내내 빈둥거리며 뒹굴었다. 여자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 누워 한시도 벗어나지 않았다. 소변이 급해도 시장기가 격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하거나 참았다. 남자의 유일한 낙이라곤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이나 DVD 영화를 보는 것이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누군가 벨을 눌러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남자는 그렇게 여자와의 마지막 이별을 치러냈다. 편안하고 호젓한 아침이었다. 집안에 사람이 없으니 조금 쓸쓸한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홀로 지내는 것에 제법 익숙했다. 일주일간 혼자 지낸 것이 그나마 보탬이 됐다. 물론 그렇다고 연습을 위해 일주일을 빈둥거리며 낭비했던 것은 아니었다. 남자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시험에 들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단순한 명제가 그에게 심각해진 까닭은 화장터에서 아내의 언니라는 여자가 그에게 언급한 새로운 계약 때문이었다. 열흘만 참으면 거금이 생겨. 해보겠어? 그녀가 덧붙였다. 일주일 좀 시간을 주겠어. 아내의 삶이 방바닥 한 뼘쯤으로 축소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친구들은 그를 향해 혓바닥을 찼다. 순전히 안 됐고 가엾다는 의미였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젊디 젊은 나이에 어떻게 성욕을 참고 지낼 수 있는지 그 점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그때마다 그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아내가 아파 누워있는데 거 무슨 불경한 음담패설이냐? 며 오히려 역성내곤 했다.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다. 아내가 자리에 드러눕고 사흘 만에 그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거동을 못하는 아내를 홀로 집에 남겨둘 수 없는 노릇이라고 그러니 아내의 간병을 위해 직장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으니 부디 이해해 달라고 부장에게 열변을 토했지만 실상으로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다. 아내와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던 처갓집 사람들, 평소 전화 연락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아내가 자리에 드러눕고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알았는지 느닷없이 연락이 왔다.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만난 처형이라는 사람은 그로서도 생전 처음 만나는 처지였다. 워낙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터라 처형뿐 아니라 처갓집에 관련된 사람들의 그림자조차 그는 이제껏 실제로 본 적이 없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넣었을 때도 그들은 대꾸조차 없이 거절이었다. 그렇다고 처갓집 식구들의 얼굴을 전혀 모른다고는 하지 못했다. 아내의 사진첩을 통해 그나마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진하고 실제는 다를지도 몰랐다. 그는 약속한 카페로 나가기 전 아내의 사진첩을 뒤적여 처형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다시금 확인했다. 처형이라는 여자는 아내하고 닮은 것도 같았지만 어찌 보면 생판 남남처럼 보이기도 했다. 솔직히 다른 건 긴가민가 헷갈렸는데 눈매는 몹시 닮아 있었다.
언니라는 여자는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엉뚱한 제안 한 가지를 해왔다. 동생이 죽을 때까지 보살펴 주면 1년에 2억, 동생이 죽고 나면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 단 조건이 있어. 마지막까지 동생의 남자로 남아야 한다는 것. 아무리 윗사람이고 그보다 나이도 많다지만 처음 만나는 처지에 반말이라니 그의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처형이라는 여자의 조건에 귀가 솔깃해진 것이 사실이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렇지. 가족인데. 속내하고 달리 소리는 제멋대로 나갔다. 2억 5천. 이거 봐요, 처형. 3억. 더는 안 돼. 아내는 척수를 다쳤어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말기 암 환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처형이라는 여자가 눈치채주길 바랐다. 여자는 영리했고 영악했다. 여자가 고개를 주걱거리더니 불쑥 이렇게 말했다. 무슨 걱정하는지 알아. 아는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야. 하나는 이해하겠는데 둘은 뭐죠? 그 애가 줄창 러브스토리만 보는 이유가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봤어? 올리버와 제니 그리고 영화 속의 명대사 때문이잖아요. 아내는 그들을 사랑했다. 적어도 그의 판단으론 그러했다. 아마도 아내는 올리버 같은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싶어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어디 그런가. 그녀의 남편이 된 그는 올리버하고는 멀어도 한참 거리가 먼 남자였다. 신분과 재력이 최상위층이었던 올리버의 집안, 반면 남자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에 올리버는 변호사가 되었지만 남자는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빈둥거리다. 결혼 직전에야 가까스로 계약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명대사,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그쯤은 나도 알지. 또 있어요. 나는 모차르트, 바하, 비틀즈, 그리고 널 사랑해. 그래, 멋지다고 해두지. 암튼 내가 모르는 둘이 뭔지 말해보시죠. 가족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걔 백혈병이야. 오래 살고 싶어도 결코 오래 못 살아. 뭐라고요? 듣기로 엄청 돈이 많은 집안이라던데 그런 병 하나 못 고쳐줍니까? 그는 정말로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 병은 돈이 많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그리고 걔 이미 늦었어. 난 다 얘기했어. 이제 어쩔 거야. 내 제안을 받아들일 거야, 말 거야. 한참 고심한 끝에 그가 말했다. 4억이면 군소리 없이 따를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속담도 맞는 것 같지만 그보다는 벼락에 콩 볶아 먹는다는 속담이 더 어울릴 듯 싶었다. 어쨌거나 그는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처형이라는 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으로 그는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아무리 못났어도 남편인데 이제껏 까맣게 병을 숨기고 있었다니 생각할수록 괘씸한 여자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내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제니를 사랑했다. 오죽하면 제니처럼 사랑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었을까. 가끔 그녀는 그에게 묻곤 했다. 나 제니와 닮지 않았어? 그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 같았다. 너 남편이 올리버와 닮았다고 생각하니? 생각해보면 아내와 제니는 적어도 한 가지는 매우 흡사하게 닮았다. 제니처럼 아내 역시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한다는 것, 역시 이 점 때문에 그는 조금 마음이 깨름직했다. 죽어가는 아내를 간호하는 건 남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런 행위로
돈을 받아야 하는가?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서 속 편하게 마음 먹기로 했다. 어차피 누군가는 간병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남편이 하는 것이 남 보기에도 훨씬 좋지 않겠는가? 처형이란 사람이 내뱉은 말이었다. 헤어지기 전 처형은 이런 말도 했다. 러브 스토리에서 누군가는 말하지.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아내의 간호를 대가로 돈을 받는 것에 대해 세상 사람 모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아내에게 미안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그는 처형이라는 여자에게 인사치레 삼아 이렇게 말했다. 모차르트, 바, 비틀즈, 그들보다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꼬박 1년을 고생했다. 그 세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한다 한들 4억이라는 액수는 어림없다.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조그마한 규모의 사업 구상을 해도 좋았고 운이 따라줘서 투자에 성공한다면 평생을 살아갈 미천이 될 수도 있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속 모르는 사람들은 예인이 뭐니 하며 거들먹거리며 그를 훈계하려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내의 죽음이야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돈 때문에 자꾸 웃음이 비어져 나오는 것을 어찌하란 말인가. 이상하게도 그는 한번 웃음이 터지면 좀채 참기가 힘들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미친놈 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었다. 하여 건배를 제의했고 브라보를 외쳤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사람들은 여길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1년의 세월을 당신도 그렇게 살아보라고. 정작 당사자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의 고생에 대해 그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상상하는 것과 실제의 차이는 엄청나다. 더군다나 그런 조건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처형이었다. 그런 작자와 계약을 했는데 그 세월이 편했겠는가? 그 여자가 그를 편케끔 방관만 했겠는가?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사랑의 감정 따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처형 덕분이었다. 사랑은 늘 변하는 것. 지난 1년의 세월 처형이라는 여자가 그에게 가르친 결과였다. 처형이 요구한 조건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계약의 첫 번째 사항은 생활비를 비롯한 여타의 합리적인 비용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허나 바깥 출입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처형 측에서 고용한 사람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유선 전화의 도청과 휴대폰의 위치 추적을 허락해야 했다. 그 밖에도 사소한 조건은 이루 밝히지 못할 정도로 허다하게 많았다. 외출 시간은 절대 2시간을 넘길 수 없다거나 기저귀는 반드시 하루에 10번 이상 갈아줘야 한다. 게장이랑 소고기 장조림을 특히 좋아하니 적어도 이틀에 한 끼는 그 반찬이 반드시 밥상에 올라야 한다. 아무리 몸이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여자는 여자이니 몸 성한 여자처럼 성욕도 느끼게 마련이다. 그러나 동생에게 그것조차 고통일 수 있으니 성관계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다른 여자하고의 성 접촉은 물론 자위의 행위는 절대 불가한다라고 세부 항목에 나열되어 있었다. 적어도 그의 판단으로 처형이라는 여자는 파렴치한이었다. 제 스스로 간호 한번 해주지 않으면서 동생을 위한다며 온갖 조건이란 조건은 다 갖다 붙인 이를테면 그녀는 위선자였고 지독한 에고이스트였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주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으면서도 마트에서 사다가 먹는 반찬은 믿지 못하겠으니
사 먹지 말 것을 주문한 것도 기저귀는 최고급품을 사용해야 하고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 목욕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 역시 기꺼이 수락해 주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섹스였다. 종일 누워만 있을지라도 아내는 20대의 젊은 몸뚱이를 지닌 매력적인 여자였고 또 그녀가 먼저 섹스를 요구해 오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 그야말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다. 별의별 핑계와 갖은 방법으로 아내의 요구를 물리치긴 했으나 그의 후끈 달아오른 육체를 어쩌지 못해 안달해야 하는 것도 그로서는 크나큰 고통이었다. 아내가 죽은 지 정확히 열흘째 처형이라는 사람이 전화하겠다고 약속한 날이었다. 이제까지 그녀의 제안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것이 조금 깨름직하긴 했지만 그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다. 까짓 4억이면 인생의 한 순간쯤 그럭저럭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액수라고 여겼다. 그는 바깥 나들이를 계획했다. 처형이 연락하건 말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금요일이었고 친구들은 화끈한 술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그의 장담에 기꺼이 참석을 약속했다. 장례식에 찾아와 준 답례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그는 여자하고의 하룻밤이 목적의 전부였다. 그는 외출에 앞서 오랜만에 욕조 속에 깊게 몸을 담갔다. 피곤했는지 눈꺼풀이 저절로 내리감겼다. 이러다가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면서도 그는 뭐 어쩌랴 싶어 가만히 눈을 붙였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넉넉했다. 그는 욕실에서 나오기 전 말끔하게 면도까지 끝마쳤다. 오랜만에 색깔 있는 양복을 챙겨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서니 그제야 빈속에서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요동을 쳤다. 요사이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은 적이 거의 없었다. 어쩌다 마지못해 생라면을 주먹으로 바수어 먹었던 게 끼니의 전부였다. 그는 출출한 속내를 물 한 잔으로 진정시키고는 구두에 발을 꿰다. 시간은 늦은 오후로 치닫고 있었다. 아파트의 문을 닫고 열쇠 구멍에 막 열쇠를 꽂아 돌리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거실에 있는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망설였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 수화기를 올렸다. 짐작대로 처형의 전화였다. 아내가 죽고 약속한 돈 계산만 끝나면 미련 없이 족보 관계를 지워버리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바로 수화기 저편에서 왱왱거리는 이 여자였다. 고민 좀 했어? 여하간 오늘 그간의 수고비 계산해 줄 테니까 나와. 여전히 그녀는 제멋대로였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연이어 짤막히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통화라고 하기조차 언짢을 정도로 일방적인 통보였고 명령이었다. 수화기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온 순간 울컥 욕지기가 치밀었지만 이미 그의 반응 따위 소용없는 짓이었다. 언젠가 그 여자가 말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개를 갖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알아? 훌륭한 음식과 체계적인 훈련이겠죠. 그 여자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은 달랐다. 개의 목을 효과적으로 옥죄일 수 있는 좋은 개 목걸이. 좋은 개 목걸이는 훌륭한 개를 만든다는 그녀의 굳건한 소신에 따라 그는 그녀의 충성스런 개로서 1년을 살았다. 안타깝게도 그의 목에 걸린 개 목걸이는 아직까지 그녀가 움켜쥐고 있었다.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모를까 통화까지 했는데 그녀의 호출을 마다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그간 고생한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는 서둘러 한 친구에게 전화를 넣었다. 느긋한 목소리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겠다는 것과
술값은 염려 말고 마음껏 즐기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덧붙였다. 처형 그 여자는 유명 프로덕션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영화의 제작과 배급은 물론 방송국을 상대로 한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에도 관여했고 심지어는 매니저 사업에도 뛰어들어 꽤나 성공한 사업가로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사업 운이 좋았던 것인지 그만큼 능력이 탁월했던 것인지 몰라도 그녀는 매번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는데 성공했다. 그 중에서도 한 달만 지나면 방송 2주년이 되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1%라는 프로그램은 매주 시청자에게 신선한 충격과 웃음을 제공하여 전국적인 화제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높은 시청률의 비결로는 유명 개그맨이 MC를 맡았다는 점도 부각됐지만 그보다는 대중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결과를 보여준 1%의 한 인간을 찾아 조명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한다는 프로그램 본래 취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그 계통 사람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여하간 전국은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1%로 들썩거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것을 증명하듯 요즘 신문과 잡지에서는 1%의 제작진 측에서 프로그램 2주년 기념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빅 이벤트에 온통 정신이 쏠려 있었다. 이벤트가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기자들은 밤낮으로 뛰어다녔지만 얻어낸 결과는 변변치 못해 허접스러웠다. 그런데 아내가 죽던 그날 그 문제 이벤트에 대하여 담당 프로듀서가 조금 입을 열었다고 하여 각 언론사는 한바탕 광풍에 휩싸여 있었다. 그야말로 침소봉대였고 야단 법석이었다. 2주년 기념 방송 때 우리는 특별한 실험 결과를 시청자에게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이는 전혀 꾸미지 않은 트릭이 전혀 없는 완전한 실제 상황을 시청자에게 생방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처형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약속 장소에는 엉뚱하게도 대머리 사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내는 처형 회사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제가 나와서 조금 놀라셨죠? 사내는 탁자에 A4 용지 크기의 각대 봉투를 놓아두고 있었는데 봉투 상단 귀퉁이에는 회사의 로고와 주소, 전화번호 따위가 깨알 만한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다. 의례 그렇듯이 사내가 봉투 위로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는 사내에게 건네줄 명함이 없었으므로 나직하게 이름 석자만 중얼거렸다. 명함을 보고 알았는데 사내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1%의 담당 프로듀서였다. 이 프로그램 나도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먼저 이거 받으시죠. 사내가 각대봉투 속에서 꺼낸 편지 봉투를 공손하게 두 손으로 내밀었다. 약속한 금액입니다. 달랑 수표 한 장이었고 그는 은근슬쩍 금액만 확인하고 그것을 도로 봉투에 밀어 넣었다. 듣기로 부인께선 선생님이 올리버이기를 진심으로 바랬다고 하던데 물론 사장님은 여전히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눈치지만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장님께선 선생님이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욕심은 납니다. 하지만 게임의 내용도 모르고 해서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군요. 사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아내를 간호하는 게 귀찮았을 거라고.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성욕을 참아내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집안 여기저기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와 계약 조건만 아니라면 아마 나 몰라라 아내를 방치했을 것이고 성역도 욕심껏 해결했을 게 틀림없다고요. 저도 궁금한데 사실 그런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꿈속에서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례한 건데 제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한번 드러나 보시죠. 듣는 것쯤이야 뭐. 아주 간단합니다. 시내 한 호텔에서 열흘간만 지내달라 이겁니다. 하루에 1명, 모두 10명의 여자가 당신을 유혹할 겁니다. 그들은 그의 눈빛부터 사소한 표정의 변화까지 감춰진 카메라에 모두 담아낼 것이다. 이전에 그랬듯이 그는 카메라에 신경 쓰지 않는 척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그뿐이었다. 다행이랄까. 이전과는 달리 그리 까다롭지 않은 조건들이었다. 무조건 참아야 합니다. 여자의 손에 손끝 하나 닿아선 안 되고 일정 시간 이상의 잠을 자서도 안 됩니다. 여자가 자주 대화를 시도할 텐데 일부러 대답을 회피해선 안 된다. 이번에도 역시 자위 행위는 허락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풀어쥐서는 카메라에 사각이 없다는 것을 자신만만한 투로 강조하며 화장실만 해도 5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거의 전 방위를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 열흘만 참아내면 무려 6억의 거금이 생기는 일이었다. 다소 허무맹랑하긴 해도 죽을 때까지 다시 받기 힘든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방 밖으로 나가거나 문만 열어도 실격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시겠다면 저희에게 왼손을 들어 인사하듯 손을 흔들면 됩니다. 실패로 끝나더라도 우리는 1억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몫을 합쳐 적어도 5억, 많으면 10억의 거액을 갖게 되는 겁니다. 촬영부는 녹화 방송이 아닌 생방송으로 곧바로 시청자에게 보여집니다. 몇 가지 주의를 드리면 술은 준비되어 있으나 알코올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성욕을 자극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시지 말라는 것, 신경 안정제를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하다면 허락을 받아 복용할 수 있다는 것, 목욕은 하루에 2회 허용되나 거품 목욕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여자들은 모두 저희와 계약한 사람들로 직업 모델입니다. 폭언이나 폭력 행사는 그 즉시 실격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실격 위기에 처했을 때 스피커를 통해 경고 음악을 내보낼 겁니다. 2번까지는 괜찮지만 3번째 경고 음악은 자동으로 실격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처형의 목적은 알겠는데 이게 그만큼의 돈을 투자할 만큼 방송에 적합한 거리라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이 팸플렛을 읽어보시죠.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1%의 홍보용 팸플릿이었다. 팸플릿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기막힌 상황이 당신 앞에 벌어진다면 당신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다양한 반응들을 퍼센트로 나누어 유형화하고 그에 대한 행동 심리 분석도 제공한다. 여기에 그 평균을 벗어난 특별한 1%의 행동을 찾아보는 것이 핵심. 대한민국 1%는 과연 어떤 행동 반응을 보일 것인가? 실험용 쥐로서 단지 열흘 그뿐이었다. 1년을 그리 살았는데 그쯤 못 버틸까? 그는 단순하게 마음 먹기로 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계약 즉시. 친구들이 기다리겠지만 그쯤 무시할 수 있었다. 그는 사내가 내민 펜을 집어들어 순순히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었다. 프런트에서 열쇠를 요구하자 기다렸다는 듯 한 여자가
그에게 카드키를 건네주었다. 친절하게도 여자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를 안내하여 주었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역할이 아니었는지 정해진 방에까지 직접 바래다 주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것저것 잡다한 시중까지 기꺼이 들어주었다. 가령 욕조에 물을 받아준다거나 벗은 옷을 옷장에 넣어주는 시기였다. 그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곧 들이닥칠 여자가 예정돼 있기에 그녀에게 정중하게 그만 물러가 줄 것을 요구했다. 여자는 뻔뻔하게도 그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제야 그는 눈치챘다. 1%의 실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연, 그는 긴장했다. 그 정도가 다소 심했는지 절로 마른 침이 넘어가며 목젖을 울렸다. 여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혼자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화장실에 간다거나 준비해온 책을 읽었을 뿐 그에게 어떠한 유혹적인 몸짓도 시도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방송용인지라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 쉽게 결론이 내려졌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1%는 초등학생도 즐겨 시청했고 더구나 가족 시간대인 일요일 오후 6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시청자를 무시한 비교육적, 비도덕적인 내용은 방송에 부적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속으로 고소해하며 웃었다. 이런 시기라면 열흘이든 100일이든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오히려 계약 기간을 100일쯤으로 했더라면 그만큼 돈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하루 이틀 지나더니 훌쩍 마지막 열흘째가 되었다. 열흘째는 왠지 특별한 사람이 들어오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은근하게 조바심마저 생겨났다. 그가 기억하기로 계약서상에는 외부인과의 전화 통화가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여자를 기다리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 이전에는 미안했다. 내일쯤 만났으면 하는데. 그래, 내가 진하게 한턱 쏠게. 그래, 내일은 틀림없어. 시계를 보니 이제 막 오전 11시가 넘어서고 있었다. 보통 이 즈음에 여자가 노크를 했고 방에 들어와서는 초면이니 서로 통성명을 나누었다. 여자의 이름이 실명인지 가명인지 알지 못해도 그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어차피 일회용 만남이었고 그녀들 역시 계약에 따라 웃고 떠들고 행동할 뿐이었다. 짐작컨대 여자들의 모든 것, 머리 스타일이나 대화 내용, 사소한 제스처까지도 프로덕션 측에서 지시해 주었을 것이 틀림없었다. 여자들은 하나같이 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여자들의 옷차림이 날마다 다르다는 점이었다. 첫째 날은 호텔 여직원, 다음 날은 미니스커트 차림의 대기업 여직원, 간호사, 교복을 입은 여고생 차림, 스튜어디스, 투피스 수영복 차림, 조선시대 기생 차림, 레이싱 모델. 어제는 홈쇼핑 모델인 백인 여자였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패턴을 유지했다. 그들 중에는 요가나 체조로 굳은 몸을 풀어내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녀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아찔했다. 하나같이 미인이었고 말투로 판단하건대 천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화중 지병이었다. 어서 시간이 지나 열흘이 훌쩍 지나가기만을 목이 빠져라 고대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날이 날인지라 거울 앞에 서서 정성껏
넥타이까지 맸고 흐트러진 머리칼까지 손봤는데도 여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이미 12시가 지나고 있었다. 프로덕션 측이 지레 포기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경우 계약은 어찌 되는 것이지? 미처 그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화가 났다. 아무래도 그들이 약속을 어기려는 속셈이 아닐까 잔뜩 의심이 들었다. 만일 그런 꿍꿍이라면 모든 것을 언론에 폭로하여 톡톡이 망신을 당하게 해주리라 단단히 결심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침대에 누워있던 그가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마지막 날을 장식할 여자가 아닌 테이블 카트를 밀고 온 룸 서비스였다. 슬쩍 시계를 보니 2시였다. 점심치고는 좀 늦은 시각이지만 그는 일부러 그때쯤에 식사를 준비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손님, 어제 말씀하셨던 식단입니다. 그럼 그는 물끄러미 바라봤을 뿐 음식에는 손도 까딱하지 않았다. 묘하게도 입맛이 당기지 않았다. 그제쯤에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 귀신 같은 인간들이 대체 어떤 짓거리를 꾸미는 거야. 오늘까지 프로덕션의 관계자라는 사람은 코빼기도 비친 적이 없었다. 그래도 그들은 숨겨진 카메라로 그의 모든 것을 살피고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을 증명하듯 아침에 일어나면 탁자에 늘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쪽지는 글이 짧았는데 내용은 조금씩 달랐고 필체는 늘 한결같았다. 어제 고생했어요. 좋은 꿈 꾸셨어요? 오늘은 연두빛 셔츠를 준비해 봤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해요. 어제 너무 저녁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잠잘 때 속이 불편하지 않던가요? 쪽지에 시선이 닿으면 그는 참으로 기분이 묘했다. 처음에는 귀신과 동거라도 하는 것 같아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가슴이 설레고 왠지 기분이 쓸쓸하거나 우울해졌다. 아, 그러고 보니 마지막 날이라 긴장한 탓에 미처 쪽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쪽지는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제니예요. 기억하죠? 기억한다면 문 밖으로 나오세요. 올리버, 제니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체 무슨 수작이란 말인가? 이 방에 귀신이라도 살고 있는 것일까?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처형이라는 인간의 수작이겠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돌연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쳤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은 동생의 기억까지 실험에 이용하다니. 도저히 참지 못할 분기였고 그는 손에 잡힌 무엇인가를 냅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때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내가 즐겨 듣던 바하의 관현악 모음곡 3번 2악장 아리아였다. 흔히 주의선상의 아리아로 알려진 그 음악은 프로덕션 측의 첫 번째 경고였다. 아리아를 듣고서야 그는 아차 싶었다. 겨우 그 정도에 흥분하고 말았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천천히 숨을 밀어냈다. 몹시 흥분했을 때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나름대로의 방법이었다. 그는 생각을 바꿨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적어도 그 시간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그의 판단은 제대로 들어맞았다. 식사를 하면서 그의 분기는 사그라졌고 어느 사이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
보아란 듯이 그는 휘파람을 불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당신들이 어떠한 농간을 부려도 더는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정없이 휘파람만 불어대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여자가 옆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런저런 눈치를 살피거나 곁눈질을 하는 재미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니 어찌 시간을 보낼지 고민 아닌 고민거리였다. 그는 여느 때처럼 리모컨의 버튼을 꾹 눌렀다. 침대로 몸을 던져 벌러덩 누웠다. 갑자기 하품이 쏟아졌다. 두 팔을 머리 위로 치켜 올려 한껏 기지개를 켰다. 텔레비전에 시선을 모아두고 있었지만 그는 별다른 흥미는 느끼지 못했다. 하품을 하며 시간을 확인했다. 4시 반. 앞으로 8시간 못 되는 시간만 버티면 계약은 끝난다. 계약서에는 하루에 2시간의 낮잠이 허용되어 있었다. 2시간이라. 얼마나 잤을까? 침대에 누운 채 슬그머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잠결에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다. 여보, 착각이 아니었다. 저예요. 너무나 귀에 익은 목소리, 벌떡 상처를 일으켜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대형 벽걸이 텔레비전 화면 속 거기에 아내가 있었다. 귀신, 너 귀신이잖아. 반갑기도 했지만 어리둥절한 것이 더 컸다. 나 죽기 바랬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척수를 다쳤는데 멀쩡하게 서 있네. 거짓이었어요. 미안해요. 언니하고 한 약속 때문에. 약속? 그 순간 둔탁한 무엇인가가 그의 머릿속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이제 별짓 다 하는군. 죽은 사람을 살려내느라 꽤나 고생했겠어. 그는 별로 우습지도 않은데 배꼽을 부여잡고 키득키득 웃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의 웃음과 제스처는 과장스러웠고 어설펐다. 여보, 안타깝고 간절한 눈빛의 그녀가 그를 불렀다. 이런 바보처럼 그의 눈가에 물빛이 어리더니 이내 무엇인가가 주르륵 뺨을 타고 미끄러졌다. 그것은 멈추지 않았고 곧 그의 무릎개를 흥건하게 적셨다. 당신 죽고 수돗물 콕콕 눈에 찍어 발랐던 거 알아? 오징어 다리 질겅거렸던 거 그거 모르지? 괜찮아. 다 괜찮아. 나 여기 있잖아. 뭐가 괜찮은데? 넌 귀신이잖아. 죽었잖아. 나 여기 호텔에 있어. 당신 만나고 싶어. 만나서. 베개가 휙 날아갔다. 베개는 텔레비전이 아닌 벽을 맞고 튕겨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어디선가 또다시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레퀴엠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록 텔레비전 화면에 갇혀 있다고 해도 그녀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의 아내였다. 대답해봐. 이거 조작이니? 미리 찍어놨던 거? 그런 거야? 너 죽었잖아. 죽은 거 맞잖아. 나 보이잖아. 나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잖아. 사랑했다면, 진심이었다면 밖으로 나와. 문만 열면 거기에 나 있어. 조작이야. 이거 다 조작이야.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한 발짝, 두 발짝, 그와 문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이윽고 그가 덥석 문 손잡이를 움켜잡았다.
그 순간 그가 세차게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그의 젖은 시선이 문득 텔레비전 쪽으로 향했다. 그녀가 웃고 있었다. 그녀의 저런 웃음을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마저 까마득했다. 보고 싶었다. 얼싸안고 어루만지고 싶었다. 손에 힘을 주어 당기자 틈이 생겼고 그 사이로 기다렸다는 듯 눈부신 카메라 불빛이 지쳐 들어왔다. 어디선가 감미로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 역시 그 순간이었다. 오, 내 인생에서 처음 느낀 나의 사랑. 내 두 눈이 크게 떠졌어요. 오, 내 인생에 처음으로 다가온 내 사랑이여. 내 두 눈이 그대를 볼 수 있네요. 불빛 때문에 눈이 시렸다. 잠시 숨을 고르듯이 가만히 눈을 감았다. 비틀즈의 오 마이 러브가 들려오는 사이로 두 여자의 대화 소리가 뜨문뜨문 끼어들었다. 멍청한 인간, 1%를 포기했어. 대신 사랑을 기억했잖아. 돈보다 사랑이라. 웃겨. 정말 웃기는 일이야. 언니,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올리버는 못 될지라도. 그녀들의 두런거리는 소리를 뒤로 한 채 한 남자가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다. 바깥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여기저기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한꺼번에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 줄 수 있을까? 단지 저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왔을 뿐인데. 갑자기 남자는 지금의 상황이 시시했고 가당찮았고 우스꽝스러웠다. 당장이라도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래도 남자는 억지로나마 웃음을 참기로 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이 눈물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